대가이시죠. 정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한 분, 이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 깜짝 놀랐고요. 또 아버님한테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동, 그죠? 계셔서 시인이신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자섭 선생님을 우리 오늘 모셔서 정말 특별한 강의 들으시고 오늘 강의를 다 메모하셨다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들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자섭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자섭입니다.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목을 촉진적 리더십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 촉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밑에다가 영어로 Facilitative Leadership이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은 제 소개가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 오늘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밑에 세 줄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그 촉진적 리더십하고 연관된 제 경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제 퍼실리테이터 협회의 소위 인증 공인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 오늘 주제 관련해서 대체로 한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리더십이란 뭔지에 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죠. 촉진적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흔히 대화를 하는데 그게 불완전한 대화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촉진적 리더십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리더십이란에 관한 얘기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차선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영향력이다. 포인트만 다시 짚으면은 공통의 목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와 지원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관점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우선은 익히를 아시겠습니다만은 리더는 타고나는 거다.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없다. 옛날에 그 왕들에 관련된 탄생 설화를 보게 되면 우선 바위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무슨 동물에게 키워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늘이 내린 그런 소위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 관점이지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다. 예, 그리고 그 뒤이어서 등장한 그런 개념은 특정한 행동 특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된다. 예를 들어서 몸집도 크고 그리고 목소리도 굵직하고 뭔가 남성적인 어떤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리더의 표상처럼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죠. 예, 이런 관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그런 또 다른 그런 관점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리더는 없고 리더는 상황과 개인의 특성이 맞아떨어질 때 나타난다. 예, 이런 관점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만일 19세기였다면 그게 19세기였다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또 한국이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
개인 특성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그럴 때 리더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A라는 조직하고 B라는 조직을 비교했을 때 A 조직이 훨씬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A 조직의 리더가 훌륭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A 조직과 B 조직의 리더를 다 빼놓고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조직을 운영을 해봤는데, 그래도 A 조직이 여전히 성과가 좋더라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리더가 없어도 조직의 성과에는 차이가 없다, 뭐 그런 이론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그 트랜섹셔널 리더십이라고 해서 거래를 통한 리더십인데, 리더십은 리더가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구성원과의 거래를 통해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거래라는 건 리더가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잘 따르고 이행하면 보상을 주고, 잘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거래인 거죠. 예.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관점은, 이건 최근에 등장한 개념입니다만은, 리더는 어떤 특성이나 지위와 무관하다. 진정한 자아 발견과 성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발전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관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무실에서 사환이라고 아시죠? 허드렛 일 하고 선생님들한테 뭐 물 날라주고 커피 타다 주고 하는 그런 사환인데, 어떤 사환은 그냥 사환일 뿐이지만 어떤 사환은 아침에 나와서 선생님들 기분 좋게 하고 기운 나게 하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드라마나 TV에 보면,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리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 오늘의 주제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겁니다만은,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사람이다. 이게 참여가 포인트죠. 이게 이제 소위 참여적 리더십 혹은 촉진적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는 조직과 구성원 개개인의 강점이죠. 강점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잘 정렬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얼라이먼트, 서로 잘 엮어서 조직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appreciative leadership, positive leadership, 그래서 소위 긍정 리더십이라고 표현되는 새로운 이론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리더십에 대한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그냥 배경 지식으로 깔고 그리고 다음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십 스타일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기 갖고 왔는데, 이게 리더십 스타일 중에 한 가지고 그 뒷페이지에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앞에는 4개의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다음 페이지에는 6개의 리더십 스타일을 나열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우선은 전통적 리더십 스타일에 속하는 위계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위계적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를 신념으로 합니다. 이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를 이런 형태에서의 위계적 리더십이 목표하는 바는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바른 결정을 내리기. 그런가 하면 상징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상징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소위 문화적인 감흥의 영향력을 전제 혹은 신념으로 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영감을 불어넣는 거, 그거를 이제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관료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관료적 리더십은
지위, 권위의 영향력. 우리 정부 부처를 보게 되면은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국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쭉 권위의 지위가 있죠. 지위 체계가. 그거에 따른 조직 운영입니다. 근데 이런 관료적 리더십이 목표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범을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관공서에 가면은 규칙, 원칙, 규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지지요.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진적 리더십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다양한 관점의 위력을 신념으로 합니다. 예컨대 리더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혼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아주 파워풀한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촉진적 리더십의 목표는 의사결정에 대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의 고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촉진적 리더십을 신념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조직 안에서 흔히 얘기하기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초대를 해서 조직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나는 그냥 조직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직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리더십 스타일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뭐 또 다른 거를 이거는 그냥 대략 살펴보겠습니다만은 6가지 스타일을 얘기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첫 번째는 지시형입니다. 지시형은 앞에서 위계적, 권위적 리더십하고 통하는 거죠. 그리고 비전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비전형, 나와 함께 갑시다. 지시형 리더십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였고요. 비전형 리더십은 나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친화형 리더십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 챙기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민주형 리더십은 참여를 통한 합의.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촉진적 리더십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솔선수범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장서서 막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라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사람들을 육성하는 데 포인트를 두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옆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보시면은 앞에 분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서로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리더십 스타일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본인은 어떤 스타일의 리더인지 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의 초점. 자,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옳은가? 앞에서 위계적 리더십, 상징적 리더십, 관료적 리더십, 촉진적 리더십 4가지 스타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전 이제 대면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거를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스타일이 옳은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어느 쪽도 좋다. 아니,
어느 쪽도 좋다가 아니라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네 가지 스타일을 다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뭐 이제 의과대학 병원 뭐 이런 데 있는 사람이니까 저희들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환자와 관련해서 치료 방침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어떤 식의 치료 방침으로 가는 게 옳은지에 관한 소위 다학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여러 과가 모여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할 때는 촉진적 리더십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데리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술을 할 건지 논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장 안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수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계적 리더십이 적합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거나 어떤 조직 안에 예컨대 대학원을 신설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사실은 관료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얻게 하고 뭔가 창의적 사고를 하도록 자극하고 할 때에는 상징적 리더십, 심볼릭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 네 가지 리더십 스타일을 다 구비하고 다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은 왜 촉진적 리더십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우리는 이 위계적, 권위적 리더십과 상징적 리더십 그리고 관료적 리더십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우리 사회의 50대, 60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합니다. 특히 이 위계적, 히어라키컬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몸에 아주 배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문명과는 굉장히 다르게, 서구 문화와는 굉장히 다르게 이 촉진적 리더십, 대화를 통한, 참여를 통한 어떤 리더십에 관해서는 우리는 별로 경험한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개의 리더십 스타일을 우리가 골고루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거는 사실은 우리 잘 알고 있고 제일 모르는 게 이 촉진적 리더십이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접속하여 참가자들의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는 나는 어떤 리더인가?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인가? 아까 네 개의 스타일 중에 내가 정말 생소하고 잘 모르는 거, 그거는 어떤 스타일인가? 뭐 이거에 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가 하면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죠. 우리는 리더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그 점에 착안을 해서 1980년대 말경에 몇몇 학자들이 팔로워십이라는 것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뭐 이런 그 저널들, 잡지들에 소위 팔로워 스타일에 관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예컨대 팔로워는 이렇게 한 5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하죠. 우선 첫 번째 모범형은 스타 팔로워라고도 합니다. 스타. 아주 잘난 존재라는 얘기죠. 이 스타 팔로워는 아주 주체적으로 사고를 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를 하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는
예,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매우 능동적이며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을 스타 팔로워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소외형입니다. 냉소주의자. 그래서 이 경우는 사고, 생각은 주체적으로 하는데 참여는 잘 안 하는. 그저 뒷전에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지만 부정적 에너지에 사로잡혀 있어서 적극적이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수능형. 수능형은 예스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매사에 예스 한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주체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잘. 그런데 참여는 적극적이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긍정적이고 또 항상 리더의 편에 선다. 리더의 편. 그리고 리더의 생각, 방향, 비전이 뭔지를 살피느라 바쁘다. 이게 이제 예스맨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용주의, 도신형입니다. 이 경우는 주체적 사고, 사고의 주체성도 중간쯤, 그리고 참여도 그냥 중간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애매한 태도로 있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가만히 살피고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대세에 순응하는 도신형, 도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동형이 있습니다. 수동형은 순한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주체적 사고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참여도 아주 적극적이지 못한. 그래서 내용을 보면 수동적이고 애기 같은 거죠. 애기 스타일. 리더가 자신을 돌보아주고 동기부여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자, 아마 이 지금 5가지 스타일의 소위 팔로워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리더로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팔로워 스타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어떤 스타일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주장이 아주 드세서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 팔로워 스타일 한 2가지 그 구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단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는, 나는 어떤 팔로워를 바라는가? 나는 어떤 팔로워를 바라는가, 원하는가, 평소에. 그리고 내가 그런 팔로워를 바라고 한다는 것은 역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에게. 예를 들면, 여기 수능형의 예스맨만 나는 바라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가 하면 모범형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다면 대개는 민주형 스타일의 리더이거나 촉진적 리더이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팔로워를 좋아하는가, 원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내가 어떤 스타일의 리더인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주된 리더십 스타일, 주된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까 리더십 스타일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을 때 네 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거나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메인이냐, 주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의 주된 리더십 스타일은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시대에 맞는가? 바뀌어야 한다는 방향은 어느 쪽인가? 이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신세대의 어떤 트렌드, 경향을 아시잖아요. 존중받지 않으면 당장 뛰쳐나가고,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정말 의견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나서서 주체로 참여하고, 우리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의 시대에 맞는가, 이에 관한 고민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선호하는 팔로워 스타일은 내가 하는 일과 시대에 맞는가. 만일 나의 선호를 바꿔야 한다면 그 방향은 어느 쪽인가? 뭐 이에 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되겠죠.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관한 얘기를 스타일 가지고 그냥 좀 했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충분한 그런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드렸던 그런 질문들, 나의 스타일은 어떤가? 내가 좋아하는 팔로워들은 또 어떤 스타일인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참고로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립니다. 워낙 유명한 거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자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아는 나 자신이 모르는 타인이 아는 타인이 모르는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 여기 열린 창은 나 자신이 알고 타인도 아는 나.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알고 타인은 모르는 나는 숨겨진 창, 히든 셀프입니다. 그 다음, 나 자신은 모르는, 내가 나를 몰라요. 나 자신은 모르는데 타인은 아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블라인드 윈도우.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이제 보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블라인드 윈도우인 거죠. 그리고는 나 자신이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주변 사람도 모르는 나, 그거는 미지의 창, unknown window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실제로 이 열린 창,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아주 뻔한 자신의 어떤 진실, 그거에 관한 얘기인데, 나는 아는데 타인은 모르는 그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거는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런 개인적 특성, 또 그런 어떤 과거,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은 나를 굉장히 소심하고 그냥 주의 깊고 이런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창, 이거는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아는 창. 여기 숨겨진 것들, 그거를 발견하려면 피드백을 받아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뭐 아주 가까운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깨놓고 다 얘기를 해봐 라고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미지의 참,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타인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예, 학자들에 의하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주 깊이 있는 명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뭐 이런 생각할 거리들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스스로의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얘기, 자신이 선호하는 팔로워 스타일에 관한 얘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하리의 참, 이거에 근거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스스로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촉진적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촉진, facilitation, 이 용어가 아마 별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최근에 가장 촉진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촉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지상에 촉진이라는 말이 한동안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촉진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facilitation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 이름을 촉진적 리더십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촉진, facilitation, 그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facilitation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만든다? Make something easier. 그럼 무엇을 쉽게 만드는가? 예,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집단 의사결정을 쉽게 만드는 거가 facilitation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된 질문과 잘 설계된 대화 절차를 통해서 소통, 공감, 합의, 공동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제 facilitation인 거고요. 무엇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일터, 가정,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왜 오늘 제가 이 촉진적 리더십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전반적인 시대 트렌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익히 아십니다만은 이제는 이 탑다운의 위계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누구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시키면은 네 하고 따랐죠. 그리고 빠까를 때리고 두들겨 맞아도 그냥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학습 조직이라는 이상이 생겼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소위 이 학습 조직, 러닝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일상적 경험을 학습의 기회로 만드는 어떤 그 지능을 갖춘 어떤 조직,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이상이 만들어졌고, 아이디어이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조직이 이 학습 조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학습 조직을 되기 위해서는 바로 facilitation, 촉진적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리더의 역할이 과거에는 지시형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합의형,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는 합의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구성원들을 그냥 명목적으로 참여시켜서 들러리 세우고 뭐 해도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저 들러리 세우는 형태의 회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할 뿐더러 증오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목적 참여에 대한 거부를
감안해야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진정한 아주 효과적인 생산적 대화에 대한 열망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촉진적 리더십이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습 조직이라는 게 여기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4단계의 조직 발전의 전이죠.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1단계가 위계적 조직, 2단계는 제도화된 조직. 제도화된 조직이라는 거는 규칙, 절차, 규율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거고, 위계적 조직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것도 무시하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3단계가 협력적 조직. 조직 안에서 아주 다양한 협력이 일어나고 좌우, 상하 이렇게 잘 돌아가는, 협력적으로 돌아가는 조직. 4단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지능을 가진 생물체처럼 매일매일 일상적 경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축적해 나가는 조직. 그래서 이걸 아까 소위 이상이라고 그랬죠. 조직의 이상. 자, 이런 그 4단계의 조직을 생각을 할 때, 그때 이 학습 조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촉진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대화를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 촉진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대화에 관한 겁니다. 대화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대화라는 게 영어로는 다이얼로그인데 대화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화의 어원은 다이아 플러스 로고스로서 소위 through meaning이니까 뭔가를 통하여, 그리고 meaning, 의미, 그래서 의미를 통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알로고스라는 그 다이알로그의 어원으로부터 해석하면 20세기 천재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빗 보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대화란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의미의 강이다. 의미 전달이 되시죠? 네,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너와 내가 각자 의미의 신인물이라고 한다면 너의 의미와 나의 의미가 만나서 새롭고 더 큰 의미의 강을 만드는 것, 그거를 대화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디스커션이나 디베이트와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스커션은 어떤 주제를 막 잘게 쪼개서, 마치 해부하듯이 잘게 쪼개서 막 들여다보는 그거를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디베이트라는 거는 옳고 그른 거를 가리는, 싸우는 거, 논쟁이죠. 싸우는 거, 쟁자가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디베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와 디스커션 디베이트는 분명히 개념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대화가 지향하는 것은 윈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화가 지향하는 건 윈윈이다. 우리가 다수결로 뭔가 결정을 하거나 법원으로 가서 뭔가 판결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어느 한쪽이 이기는 거죠. 이거는 윈-루즈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유, 파업, 저항, 분신 이런 거, 그거는 사실 루즈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소위 대화는 소통, 공감, 합의를 통한 윈윈을 지향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기본 개념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대화의 단계는 첫째,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사람들이 와야죠. 그래서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 participation, 그리고 정보, 느낌, 견해의 소통, communication이라고 그러죠. 어떤 정보들을 서로 나누는 거, 공유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하는 공감 단계. 그래서 그걸 엠파시라고 그러고 공감. 우리 의학 분야에서는 학생들에게 환자에 대한 환자와의 공감적 소통을 강조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의사인 거죠. 그걸 이제 empathetic communication, 공감적 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공동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게 이제 아까 다이얼로그, 정의에서 얘기한 큰 의미의 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함께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이제 그룹 디시전. 그래서 대화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생각하실 게 아니라 참여, 소통, 공감, 의미 발견, 컨센서스, 그리고 공동의 행동에 대한 결정,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대화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우리가 대화라고 하면서 많은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는데,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촉진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는 모름지기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죠. respect. 그리고 공동의 의미를 형성하려는 노력. 그리고 선입견의 유보. 그리고 미리 정해진 결론의 부재. 이 마지막 2개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갖고 대화의 장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리더들의 속성입니다. 버릇입니다. 우선 선입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나와 대화를 하겠다고 와요. 그러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쟤 분명히 월급 올려달라고 그럴 거야. 남북 대화를 할 때도 북에서 무슨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자 그러면은 돈 좀 달라고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의 장에 나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선입견의 유보. 그리고 다음, 미리 정해진 결론의 부재. 많은 조직에서 CEO들이 흔히 하는 일인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는 사람들 모아놓고 토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가자들이 배신감을 느끼지요. 그래서 좋은 대화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해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공감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공동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첫 단계가 참여인 거예요. 참여. 그럼 인간은 어떨 때 참여하는가? 촉진적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겠죠. 우선 인간은 편안할 때 참여한다. 두 번째로 이해가 될 때 참여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 참여한다. 우선 편안할 때 참여한다는 건 소위 정서적, 지적, 영적인 안정감,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너무 상하 관계가 그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테이블 배치를 해놓고 제일 높은 자리에 또 앉아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바닥이 평평한 그런 곳에서 테이블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곳에서 말단 직원과 똑같은 크기의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될 때,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 절차를 납득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화에 참여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대화에 참여하면 과연 뭔가 더 나아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에 초대받아서 가면서 두렵지요. 이게 오늘 회의 결과 내가 직장을 잃게 되는 거 아닐까? 더 힘들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야근 날짜를 훨씬 늘려야 되는 거 아닐까? 예, 뭐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대화의 장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결과가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을 때, 그리고 자신의 기여로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설사 근무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뭔가 보수를 줄이고, 이런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장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게 나의 삶에 스스로 자부심과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대화라고 한다면 그거는 새로운 것을 이루는 대화에 포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는 이제 리더들께서 꼭 이 대화에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말하기, 경청하기, 그리고 질문하기죠. 이 너무 초보적인 얘기를 왜 꺼내는가? 사실은 잘 못하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우선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말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이 중구난방이 되죠.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신체도 말을 한다. 아주 엄숙한 얘기를 하면서 몸놀림을 경망스럽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리고 주제에 집중하라.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섞어서 장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고, 대상을 고려해라. 상대의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라. 뭐 이거는 잘 익히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신 자신의 생각을 말해라. 애매하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나는 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결과를 상상하라. 대화 상대의 반응을 예측해라. 그리고 그 반응에 적절히 대처하라. 그래서 말 꺼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하는 거를 캐치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말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청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경청할 때는 말하는 것을 멈춰라. 그런데 이렇게 입 밖으로 말하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 대화조차 멈춰라. 경청하는 듯 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인간이 신기하죠? 알아요. 다 눈치챕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고 반응하고 흥미를 보여라. 딴짓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요즘 그 스마트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스마트폰 꺼내놓고 이렇게 한쪽 다리에 얹어놓고 다리 떨면서 계속 뭔가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고 이래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 그러지 말라 그 얘기고요. 그리고 끼어들지 말라. 예, 일단은 경청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 좀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보통 보면은 말귀는 한다는 사람들이 상대가 계속 얘기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딱 치고서 끼어들어가는 거가 굉장히 재주고 요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올바른 대화의 태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청할 때에는 그 말 자체만 받는 게 아니라 상대의 관점, 퍼스펙티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숨은 의미에 귀를 기울여라. 항상 인간의 말 안에는 숨은 의미가 있죠. 그거에 귀를 기울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 언어를 잘 살펴보아라. 신체 언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령이고요. 그리고 질문하기는 여기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예를 들었는데, 우선은 의미를 확인하는 질문,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 다른 가능성은 없나요? 그리고 깊은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 저변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그리고 성찰을 조장하는 질문, 왜 그런 느낌이 들었지요? 왜 그렇게 해석하셨지요? 그다음 행동을 독려하는 질문, 자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식의 다양한 종류의 질문을 레파토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적절한 순간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원활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 예.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촉진적 리더십은 전제, 선입견, 미리 정해진 결론의 부재가 이제 포인트고요. 중요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대화의 자세가 필요하고, 참여, 소통, 공감, 합의를 온전하게 구현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의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다. 그리고 조직을 의계적 조직에서 협력 조직과 학습 조직으로 이렇게 이행시키는 더 높은 단계로 올려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전한 대화의 틀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화는 사실은 그냥 을 가지고 틀을 마련해서 뭐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가 사실 저희 그 교육으로, 퍼실리테이션 교육에서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한 8시간, 9시간씩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지금 한 10분 사이에 소개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후에 공부할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온전한 대화의 틀, 완벽한 대화의 틀이라는 의미죠. 자, 우선 제가 간략하게 그 대화를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이 그림 안에 보이는 사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원래 이게 대면 같으면 여기 좌석에서 대답들을 하실 텐데, 보시면은 전등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밑에 깔려 있는 사람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은 이 그림에 어떤 사물들이 존재합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은 어떤 경험이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끔찍해요. 무서워요. 그리고 연상되는 경험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한국전쟁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화가랑 이 그림을 통해서 뭘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 인간 세계의 이 혹독함, 뭐 이런 것들이라고 답을 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뭐 비극, 뭐 이런 식으로 전쟁, 참화, 뭐 이런 식으로 대답들을 합니다. 자, 이게 소위 하나의 온전한 대화의 틀의 예인데요. 자, 보면 제가 던진 그 4단계 질문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연상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한 걸까요? 이 그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그림에 이름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4단계죠? 이 4단계가 온전한 대화의 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보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객관적인 소위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오브젝티브 레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에 대한 즉각적 반응, 본능적 반응, 연상되는 떠오르는 역사적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리플렉티브 레벨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의미 부여, 그런 거를 인터프리티브 레벨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디시저널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아까 온전한 대화의 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집중 대화 기법은 저희 퍼실리테이터들은 보통 오리드라고 부르는데요. ORID 요약해서 오리드. 그 오리드는 이렇게 사실, 오감, 객관적 정보에 관한 대화를 먼저 한판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들에 대한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적 반응, 연상되는 것, 감정,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것들에 관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외부의 자극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떤 의미인지, 중요성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세 번째 단계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사건, 외부적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마지막 단계 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세상하고 상호작용하는 보편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눈다는 건데, 왜 이 대화가 유용한가 하면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택적 인지를 하는 동물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도 처음부터 전체를 파악하는 사람 없어요. 그 중에 일부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인지 편향이라고도 하죠. 즉 인간의 인지는 불완전해서 장님 코끼리 더듬기와 같다. 장님 코끼리 더듬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인지 편향, 선택적 인지의 한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객관 수준의, 팩트 수준의 대화를 충분히 나눠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쌍둥이도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 때문에 성격이 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아실 텐데, 결국 정서 구조의 차이나 인생 경험의 차이 때문에 소위 아까 얘기한 리플렉티브 레벨, 이 반응, 정서적 반응, 본능적 반응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다. 똑같은 사건을 겪고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인터프리티브 레벨, 해석 수준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가치관, 종교,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놓고도 나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건데 옆에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I 레벨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레벨의 대화, 디시전 레벨의 대화는 결론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 디시전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사결정이. 자, 이게 이제 ORID의 구조지. 아마 대충 어렴풋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가지고 한 8시간 정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촉진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소위 온전한 대화의 틀 중에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런 류의 것들을 앞으로 좀 훈련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스스로 본 거는 아주 확실한 거고, 스스로 느낀 것도 확실한 거고, 나의 해석은 아주 중요하고 정당한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촉진적 리더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객관적 관찰이라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있고, 자신이 느낀 반응, 느낌 이런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해석, 의미 부여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우선 정서적인 반응에 따라서 뭔가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플렉티브 레벨에 따라서 이 오브젝티브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곡될 수 있다.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종교적 해석이든 가치관에 따른 해석이든 해석에 따라서 특정 사건의 일부분이 아예 눈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뭔가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 결정과 어긋나는 그런 팩트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영향 때문에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조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온전한 대화의 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했던 ORID, Objective, Reflective, Interpretive, Decision과 같은 그런 대화의 틀이 있고요. 그리고는 예컨대 비전, 리얼리티, 크리티컬 초이스, 예컨대 어떤 특정한 일에 관한 이상적 미래상을 꿈꾸고 현실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적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적 선택이 뭔지를 논의하는 뭐 이런 식의 틀도 있고요. 현 상태와 이상적 상태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그 격차들을 분석하는 그런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대화의 틀인데, 소위 촉진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대화의 틀들을 무기처럼 갖고 계셔야 합니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촉진적 리더십이
중요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한지에 관한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나열한 건데요. 우리는 이런 사회적 과제들을 갖고 있죠. 아까 얘기한 위계 조직에서 학습 조직으로 변화, 또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영향을 강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뭐 우리 사회 요즘 많이 나오는 수기 공론화, 또 소위 협치, 노사민정 거버넌스, 또 사회적 자본의 재건, 공동체 구축, 그 외에 사회적 경제, 소위 증오전선의 사회 통합,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신문 보면 원통 이런 건 투성이에요. 그리고 집단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 집단 트라우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뭐 창의, 융합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산업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 창의와 융합도 역시 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걸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온전하게 대화를 해야 창의와 융합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대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촉진적 리더십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의 자기 변화에 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촉진적 리더로의 변화에 있어서 맨 먼저 생각할 거는 이거 좀 표현이 그런데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에서 responsible for와 responsible to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responsible이라는 것은 책임진다, 책무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responsible for는 밑에 있듯이 나는 이 뒤에 있는 거 for의 대상을 감시하고 교정하고 통제하고 보호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responsible to는 나는 정보를 공유하고 경청하고 용기와 사명감을 북돋는다. 상대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responsible for의 자세로 가게 되면 누군가를 늘 통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거고 그러려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극점에 잠을 못 이루게 되고 스스로는 조종자, 매니플레이터가 되어야 하고 늘 그들이 내 기대에 맞추기를 기대하는데 그걸 못 맞추면 섭섭하고 화가 나고 결국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responsible to는 소위 촉진적 리더의 스타일인 거죠. 나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사명감을 북돋아준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자유롭고 편안하며 나는 조종자가 아니라 그들을 돕는 헬퍼 그리고 가이드이다. 나는 그들은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돕고 가이드해 줄 뿐이고 나는 그들을 신뢰한다. 그래서 이 좌측으로부터, 이 피곤한 좌측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우측으로 이해하는 그러면 본인만 좋은가요? 리더만 좋은가요? 팔로워들도 좋습니다. 이 좌측은 거의 노예 같은 삶인데 우측은 주체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소위 촉진적 리더로의 변화의 첫 번째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소위 다음 페이지 이미지 이론이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이론 이렇습니다. 인간 행동은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 셀프 이미지는 메시지에 의해서 형성된다. 주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
그리고 value, 가치는 현재의 이미지 체계를 지키는 관문이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좌측에 관한 얘기입니다. 메시지에 의해서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미지가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 가치라는 것, 가치 체계라는 것은 현재의 이미지를 지키는 수문장 같은 존재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강력한 메시지는 가치의 관문을 꿰뚫을 수 있다. 그리고 메시지는 기존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이미지는 새로운 행동을 가져온다. 요컨대 자, 이게 과거의 것인데 아주 강력한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 수문장인 가치가 붕괴된다. 꿰뚫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붕괴되면 기존의 가치 체계가 이 메시지에 의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될 수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는 새로운 행동을 낳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내가 아주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리더로서의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재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촉진적 리더로 변하고자 원한다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아주 강력한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그 강력한 새로운 메시지는 아주 강도 높은 깊이 있는 그런 트레이닝도 될 거고 일상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협력해서 자기에게 뭔가 끊임없는 자기 암시를 넣는 벽에다가 뭘 붙여놓고 아침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결심하는 뭐 이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에 의해서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창출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미지 이론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이론을 활용한 그런 이 이미지 변화를 기획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관계가 소위 메시지, 이미지, 메시지에 의해서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면 이미지가 바뀔 수 있고 셀프 이미지가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행동이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런 점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리더로서 21세기의 리더로서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기존의 위계적 리더십이라든지 상징적 리더십, 관료적 리더십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소위 사람들과의 소통, 대화 이런 걸 통한 어떤 창의적인 발상들을 자극하고 얻어내는 그런데 아주 유용한 촉진적 리더십을 익혀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촉진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온전한 대화의 틀, 대화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익혀가지고 무기처럼 갖고 계시다가 틈틈이 꺼내 쓰셔야 합니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미지 변화의 이론을 이제 활용해서 자기 변신을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정도를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질의응답도 받고 서로 대화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단히 아쉽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